권지혁,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맞춤 슈트를 입은 그는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짙은 흑발, 날카롭게 조각된 턱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눈동자.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실내 온도가 몇 도는 낮아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재계의 얼음 황제, 그를 수식하는 단어는 많았지만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없었다. 그의 앞에는 엘리시안 그룹의 미래가 걸린 야심찬 신규 프로젝트 제우스의 최종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종이 뭉치에 불과했지만 그 무게는 회의실에 앉은 모든 이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따라서 프로젝트 제우스는 향후 5년간 그룹의 매출을 최소 30% 이상 견인할 혁신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박상무가 흥분에 찬 목소리로 발표를 마무리했다. 그의 임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얼굴에는 권지혁의 인정을 받으리라는 기대감이 역력했다. 그는 자신의 발표가 완벽했다고 믿었다. 다른 임원들 역시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박상무의 말에 동조했다. 아첨 섞인 칭찬과 긍정적인 전망들이 회의실을 채웠다. 모두가 이 완벽한 계획에 흠뻑 취해 곧 떨어질 황제의 윤허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권지혁은 말없이 보고서를 한 장 넘겼다. 최고급 종이가 스치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칭찬도, 비판도, 심지어는 관심조차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얼음처럼 차가운 눈동자가 인쇄된 활자들을 훑고 지나갈 뿐이었다. 그 무심함이 임원들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마침내 그가 마지막 장을 덮고 고개를 들었을 때 박상무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성공이냐, 실패냐, 천국과 지옥이 그 짧은 순간에 교차했다. 수고했어. 권지혁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울렸다. 그 한마디에 박상무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성공이라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다른 임원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바로 그때였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회의실 구석. 다른 임원들의 화려한 직급과 값비싼 슈트에 가려져 거의 눈에 띄지 않던 자리에서 한 여자가 일어섰다. 단정한 비즈니스 정장 차림의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를 질끈 묶고 있었다. 그저 평범하고 성실해 보이는 수많은 직원 중 한 명일 뿐이었다. 재무분석팀의 한서연 선임. 그녀는 프로젝트의 기초 재무 데이터를 보고하기 위해 배석했을 뿐 이런 중요한 회의에서 발언할 위치가 아니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약간의 경멸이 섞인 시선들이었다. 박상무는 얼굴을 붉히며 그녀를 쏘아보았다. 감히 누가 이 완벽한 분위기를 망치려 드는가? 한서연 선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긴 당신이 나설 자리가 아니오. 박상무가 윽박지르듯 말했지만 한서연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맑고 흔들림 없는 눈동자는 오직 한 사람, 권지혁만을 향해 있었다. 권지혁은 흥미롭다는 듯 한쪽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그의 영역에서 그의 허락 없이 감히 고개를 드는 존재는 오랜만이었다. 그는 턱짓으로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말해. 봐.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얼음장 밑을 흐르는 물처럼 날카로운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한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의 힘이 있었다. 방금 박상무님께서 발표하신 프로젝트 주스의 예상 수익률 데이터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16페이지의 현금 흐름 예측 모델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장 성장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것이 경제 지표와 완전히 상반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해온 간결한 데이터 시트를 테이블 위로 올렸다. 제가 재분석한 결과 현실적인 시장 성장률을 적용할 경우 예상 수익률은 발표된 수치의 6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더 큰 문제는 프로젝트의 비용 구조에 숨겨진 부실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기 시작했다. 박상무의 얼굴은 이제 붉은색을 넘어 창백해졌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2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서연은 그의 말을 가로막고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그녀의 눈은 권지혁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이 그와 마주치는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된 풍경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때도 25년 전 늦은 밤 어린 서연은 자신의 방 침대에서 잠든 척하고 있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과 함께 아버지의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뒤따랐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IT 기술 회사는 K-테크라는 이름이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그 회사를 일궜다. 직원들과 가족처럼 지냈고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혁신적인 데이터 압축 기술을 개발해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거대 기업 엘리시안이 나타났다. 그들은 처음에는 협력을 제안하는 듯했지만 곧 본색을 드러냈다. 특허 소송, 핵심 인력 빼가기, 언론을 이용한 악의적인 소문 퍼뜨리기. K-텍은 거대한 공룡의 발톱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어린 서연은 아버지가 서재에서 홀로 술을 마시며 읊조리는 이름을 똑똑히 들었다. 권지혁, 그 어린 놈이 어쩌면 그렇게 잔인할 수가. 당시 권지혁은 막 경영 전면에 나선 25세의 젊은 후계자였다. 그는 아버지인 선대 회장의 옹원한 방식과는 달리 마치 사냥을 즐기는 맹수처럼 공격적으로 기업들을 사냥했다. K-테크는 그의 첫 사냥감 중 하나였다. 결국 회사는 헐값에 엘리시안에 넘어갔고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져 다시는 일어서지 못했다. 가족은 풍비박산이 났다. 서연은 그날 밤 아버지의 절망적인 뒷모습을 보며 맹세했다. 언젠가 반드시 엘리시안의 심장부로 들어가 그들이 아버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제국을 무너뜨리겠다고. 그녀는 독하게 공부했고 눈에 띄지 않게 실력을 갈고 닦았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시안 그룹의 재무분석팀에 입사했다. 아무도 그녀의 진짜 목적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서연은 눈앞의 권지혁을 바라보았다. 그는 15년 전보다 더 강하고 더 냉혹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 역시 더 이상 울기만 하던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자회사인 엘리시안 테크를 통한 자재 납품 계약은 전형적인 내부거래 부풀리기에 해당합니다. 시중가보다 35% 이상 높은 가격으로 계약이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명백한 배임 행위에 소지가 있습니다. 배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회의실의 온도는 영하로 떨어지는 듯했다. 임원들은 이제 경악을 넘어 공포에 질린 얼굴로 한서연과 권지혁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저 여자는 미쳤다. 감히 회장의 야심작에 대고 배임이라는 단어를 꺼내다니. 그것은 권지혁의 경영 능력 자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권지혁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는 분노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이미 보고서를 검토하며 몇 가지 미심쩍은 부분을 발견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일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면전에서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지적하는 저 여자의 존재가 믿기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야망도, 누군가를 끌어내리려는 악의도 없었다. 오직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한 냉정한 확신,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말해야 한다는 직업적 양심만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권지혁은 그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보았다. 그 냉정한 확신 밑에 숨겨진 아주 오래되고 단단한 불꽃을 박상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회장님, 저 여자는 지금 프로젝트를 방해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비방으로 임원들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당장 끌어내 주십시오. 다른 임원들 역시 웅성거리며 박상무를 거들었다. 한서연은 홀로 섬처럼 서서 모든 비난의 화살을 막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권지혁이 천천히 손을 들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멈췄다. 그는 여전히 한서연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상무, 예, 회장님, 당신이 방금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 했나? 그렇습니다. 저 여자의 주장은 모두 억측일 뿐입니다. 권지혁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115cm가 넘는 큰 키와 압도적인 존재감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는 테이블을 돌아 한서연의 앞으로 걸어왔다. 그의 구두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한서연 바로 앞에 멈춰서서 그녀가 내민 데이터 시트를 집어들었다. 그의 시선이 서류와 그녀의 얼굴을 오갔다. 지독하게 가까운 거리였다. 서연은 그의 그림자 아래 완전히 갇혔지만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보통 사람이라면 다리가 후들거렸을 테지만 그녀는 꼿꼿이 서 있었다. 이 데이터, 자네가 직접 분석한 건가? 네. 회장님, 모든 자료의 출처와 분석 과정은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권지혁은 몇 초간 침묵했다. 그 짧은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그는 데이터 시트를 테이블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다. 프로젝트 제우스, 조건부 승인하지. 예상 밖의 말에 모두가 놀랐다. 박상무의 얼굴에 잠시 희망이 어렸다. 하지만 권지혁의 다음 목소리가 다시 한번 회의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한서연 선임이 지적한 모든 문제를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해결하는 조건이다. 기한은 일주일, 해결하지 못하면 박상무. 당신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찬성만 외치던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할 거야. 그의 선언에 임원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권지혁의 말은 곧 법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회의실을 둘러보며 차갑게 말했다. 회의는 여기까지. 모두 나가보도록. 임원들은 마치 사형 집행을 면한 죄수들처럼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박상무는 한서연을 죽일 듯이 쏘아보고는 굳은 얼굴로 따라 나갔다. 육중한 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히자 완전한 정적이 흘렀다. 도시의 소음마저 들리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만이 공간을 채웠다. 한서연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생각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복수의 첫걸음은 성공적으로 내디뎠지만 그 대가는 그녀의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혹은 모든 것을 얻을 수도 있는 외줄 위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줄의 끝을 쥐고 있는 것은 바로 눈앞의 남자, 권지혁이었다. 육중한 문이 닫히는 순간 회의실 안에 시간마저 멈춘 듯 했다.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완벽한 진공 상태. 한서연은 숨을 쉬는 법조차 잊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등 뒤로는 도시의 눈부신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직 눈앞의 남자. 권지혁의 실루엣만이 들어왔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팔짱을 낀 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넓은 등이 그녀에게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 서연은 자신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해고 통보일까 아니면 한직으로의 좌천 발령일까 어떤 것이든 그녀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자신의 신념을, 아니, 자신의 복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에 대한 대가라면 기꺼이 치를 생각이었다. 하지만 권지혁은 예상과 달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칼날보다 날카롭게 그녀의 신경을 파고들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가 유리를 통해 비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입을 열었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 한서연입니다. 한서연. 그는 그녀의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다. 마치 낯선 단어의 맛을 보는 듯한 어조였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이전보다 더 깊고 위험한 빛이 감돌았다. 목적은 뭐지? 그의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는 이 순간을 수천 번 시뮬레이션했다. 회사의 손해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을 뿐입니다. 의무. 권지혁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릴 때마다 서연의 심장이 한 번씩 내려앉았다. 그는 그녀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허리를 숙여 그녀와 눈을 맞췄다. 그의 숨결이 그녀의 뺨에 닿을 듯 가까웠다. 이 회사에서 진짜 의무가 뭔지 몰라서 하는 말은 아닐 텐데. 진짜 의무는 내 결정에 토를 달지 않는 거야. 내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거지. 당신은 그 모든 걸 어겼어. 다시 묻지. 목적이 뭐야? 박상무를 끌어내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나? 아니면 누군가의 사주라도 받고 이 판을 망치려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칼날보다 날카로웠다. 그의 눈은 그녀의 동공 깊숙한 곳까지 꿰뚫어 보려는 듯 집요했다. 서연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여기서 밀리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저는 제 월급을 주는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도 교과서적이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권지혁은 잠시 그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는 그녀의 턱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굴복하지 않고 그를 향해 있었다. 그 모습이 그의 흥미를 더욱 자극했다. 단순한 정의감이나 야망이 아니야. 그보다 더 깊고 더 오래된 무언가가 있다. 권지혁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다. 그녀의 이력서를 떠올렸다. 평범한 대학, 우수한 성적, 눈에 띄지 않는 경력. 그 어디에도 오늘과 같은 돌발 행동을 설명할 만한 단서는 없었다. 그렇기에 더 위험하고 더 흥미로웠다. 그는 이런 종류의 인간을 잘 알았다. 조용히 웅크리고 있다가 단 한 번의 기회에 모든 것을 거는 자들. 그는 그녀를 해고할 수도 있었다. 그것이 가장 간단하고 깔끔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자신의 통제 밖의 변수를 제거하는 소극적인 방식. 권지혁은 그런 방식을 경멸했다. 그는 미지의 변수를 통제하고 길들이고 마침내 자신의 무기로 만드는 것을 즐겼다. 한서연은 그가 오랫동안 마주하지 못했던 가장 흥미로운 변수였다. 해고는 너무 시시해. 그녀가 원하는 것이 파괴라면 나는 그녀에게 건설을 명령하겠다. 그녀가 폭로를 원했다면 나는 그녀에게 책임을 지우겠다. 권지혁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는 그녀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의 집무용 책상으로 돌아갔다. 거대한 가죽 의자에 몸을 묻은 그는 마치 왕좌에 앉은 왕처럼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자네의 그 대단한 의무감,
아주 인상 깊었어. 그의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비아냥거리는 듯하면서도 어딘가 진지한 구석이 있었다. 그래서 자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해. 자네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 서연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짐작할 수 없어. 그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복수 시나리오에는 이런 전개가 없었다. 자네가 지적했던 회사, 엘리시안 테크. 권지혁이 입을 열었다. 서연의 심장이 철렁했다. 엘리시안 테크는 그녀의 아버지가 세운 K텍과 흡수 합병된 후 이름이 바뀐 회사였다. 물론 지금은 그때의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부실과 비리로 얼룩진 껍데기일 뿐이었지만 내가 알기로 그 회사는 곧 파산 절차를 밟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썩어 문드러졌지. 경영진은 무능하고 직원들은 의욕이 없어. 자네가 말한 배임 행위는 아마 빙산의 일각일 거야. 그는 서류 한 장을 꺼내들어 서명했다. 그리고 그것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오늘부로 한서연 선임을 엘리시안 테크의 임시대표 이사로 임명한다. 네. 서연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떠올랐다. 완벽하게 유지하던 포커페이스에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잘못 들었나 자네를 그 쓰레기장의 책임자로 보내겠다는 뜻이야. 권지혁의 입가에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온기라고는 전혀 없는 승자의 잔인한 미소였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대표이사, 이건 승진이 아니었다. 교묘하게 설계된 형벌이자 정교한 감옥이었다. 그는 그녀를 문제의 근원지에 던져넣고 실패할 경우 모든 책임을 뒤집어 이으려는 속셈이었다. 사자 우리 안에 던져놓고 살아남는지 아니면 갈기갈기 찢기는지 구경하겠다는 잔인한 유희였다. 그녀의 복수 계획은 시작부터 완전히 어그러지고 있었다. 그녀는 고발자이자 파괴자가 되려 했지. 썩어빠진 조직의 구원자가 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저는 경영 경험이 없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녀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문제를 찾아내는 능력은 있던데 해결하는 능력은 없나 보군. 권지혁이 비웃었다. 그렇게 유능한 인재가 고작 썩은 자회사를 바로잡는 일 하나 감당하지 못하겠어. 아니면 입만 살아서 비판만 할 줄 알았지. 실제로 책임지는 건 두려운 건가?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자존심을 찔렀다. 거절하는 순간 그녀가 회의실에서 했던 모든 말은 공허한 외침이 되어버린다. 그녀는 비겁한 겁쟁이가 되는 것이다. 권지혁은 그녀가 거절할 수 없도록 완벽한 덫을 놓았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다. 이것은 그녀의 계획에 없던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기회일지도 몰랐다. 엘리시안의 가장 약한 고리, 아버지의 한이 서려 있는 바로 그곳에 심장부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 그곳에서부터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 어쩌면 이것이 더 확실한 복수일지도 모른다. 기간을 주지. 3개월. 권지혁이 손가락 3개를 펴보였다. 3개월 안에 엘리시안 테크의 실적을 흑자로 전환하고 내부 비리를 모두 뿌리 뽑아 정상화시켜 성공한다면 자네를 정식 대표로 임명하고 그룹의 핵심 임원으로 인정해주지. 하지만 실패한다면 그는 말을 잠시 끊었다. 그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자네는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될 거야. 물론 엘리시안 테크의 모든 직원들도 자네와 함께 거리로 나앉게 되겠지. 그들의 목숨줄도 이제 자네 손에 달린 셈이야. 잔인한 최후 통첩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회사를 살릴 책임뿐만 아니라 수백 명 직원의 생계까지 짊어지게 만들었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분노, 당혹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도전의식. 그녀는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권지혁은 그녀의 대답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인사 발령은 바로 처리하지. 이제 나가봐도 좋다. 내일부터 자네의 새로운 사무실로 출근하도록. 그의 마지막 말은 퇴장을 허락하는 명령이었다. 한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회의실을 나섰다. 그녀가 나가는 순간까지 등 뒤에 꽂히는 그의 집요한 시선이 느껴졌다. 엘리시안 타워를 빠져나와 차가운 도시의 공기를 마주한 서연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방금 전 자신이 받아들인 임명장을 손에 꽉 쥐었다. 종이의 모서리가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이것은 독이 든 성배였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기꺼이 그 독을 마시기로 결정했다. 권지혁, 당신은 당신 손으로 호랑이를 우리 안에 들인 거야. 내가 그곳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똑똑히 지켜봐. 당신의 제국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순식간에 거대한 회의실에는 권지혁과 한서연, 단 두 사람만이 남았다. 그녀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쓰레기장이라 불리는 전쟁터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지만 어쨌든 전쟁은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한서연의 차가 서울 외곽의 낡은 공업단지로 들어섰을 때 그녀는 어제의 결심이 얼마나 무모했는지를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다. 어제까지 그녀가 일했던 엘리시안 타워가 구름 위 제왕의 성이었다면 그녀가 새로 발을 들일 엘리시안 테크의 본사는 버려진 폐허에 가까웠다. 건물 외벽은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져 잿빛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고 창문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안을 들여다볼 수조차 없었다. 엘리시안 테크라고 쓰인 낡은 간판만이 이곳이 거대 그룹의 자회사임을 간신히 증명하고 있었다. 자동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열리자 안에서는 퀴퀴한 먼지 냄새와 오래된 기계 기름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로비의 형광등은 절반쯤 나가 있어 어두컴컴했고 안내 데스크는 텅 비어 있었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텅 빈 공간을 음산하게 울렸다. 그녀가 어제까지 있던 곳의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은은한 향수 냄새와는 극명한 대조였다. 그녀가 대표 이사실이라고 안내된 3층으로 올라갔을 때 복도에서 마주친 직원들은 그녀를 유령이라도 본 듯 힐끔거리고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보다는 경계와 냉소가 가득했다. 낙하산, 그것도 그룹 역사상 최연소 여성 대표. 그들에게 한서연은 그저 곧 쓰러져갈 또 하나의 헛된 시도일 뿐이었다. 대표 이사실은 크기만 할 뿐 낡은 가구와 먼지 쌓인 서류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비서가 아닌 재무팀의 오 이사가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박상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뚱뚱한 체격에 기름진 얼굴을 한 그는 경멸적인 미소를 감추지 않은 채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새로 부임하신 한서연 대표님이시라고 이야. 젊고 아리따우시네. 이런 험한 곳에 어울리지 않게. 그의 말투는 존대였지만 내용은 명백한 조롱이었다. 오 이사님이시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업무 파악을 위해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싶으니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은 그의 무례함을 무시하고 사무적으로 말했다. 오 이사는 어깨를 으쓱하며 과장된 몸짓으로 대답했다. 회의라. 뭐 좋습니다만 다들 바빠서 몇 명이나 올지는 모르겠군요. 그의 말은 현실이 되었다. 1시간 뒤에 열린 회의에는 임원 절반이 외부 미팅이나 급한 용무를 핑계로 불참했다. 참석한 임원들조차 오 이사의 눈치를 보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서연이 회사의 재무 상태에 대해 질문하자 오 이사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그녀의 앞에 툭 던져놓았다. 여기 다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죠. 워낙 복잡해서 하루아침에 파악하긴 어려우실 겁니다. 그의 태도는 명백했다. 내까짓게 뭘 알겠냐. 괜히 나서지 말고 얌전히 있다가 시간이나 때우고 돌아가라. 회의는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그녀의 첫날은 그렇게 완벽한 패배로 시작되는 듯했다. 그날 이후 그녀를 향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녀가 요청한 중요 서류들은 분실되거나 처리 중이라는 이유로 며칠씩 지연되었다. 그녀의 컴퓨터 시스템 접근 권한에는 계속해서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다. 직원들은 그녀의 눈을 피했고 그녀가 복도를 지날 때면 소공어리던 대화를 뚝 멈췄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서연은 그들의 방식대로 정면으로 맞서 싸우지 않았다.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을 잘 알았다. 그녀는 전략을 바꾸었다. 낮에는 공식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척하며 그들의 방해를 역으로 관찰하고 기록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녀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사무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낮에 얻지 못한 정보들을 다른 경로를 통해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룹 내부망의 백업 서버, 오래된 회계 프로그램의 로그 파일 등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데이터의 무덤 속에서 진실의 조각들을 찾기 시작했다. 수많은 의미 없는 숫자들과 코드들 속에서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이상한 패턴과 비정상적인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다. 낮에는 적들의 소굴을 벗어나 회사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그녀는 번쩍이는 임원실이 아닌 기름때 묻은 공장 바닥과 부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창고로 향했다. 그녀는 작업복을 입은 기술자들에게 다가가 거창한 경영 전략을 묻지 않았다. 대신 기계의 문제점은 없는지, 부품 수급은 원활한지, 작업 환경은 어떤지를 물었다. 처음에 경계하던 기술자들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이 회사에 몸담아왔지만 자신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준 경영자는 없었다. 서연은 그들의 불평과 제안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수첩에 꼼꼼히 기록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공장 한쪽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된 낡은 기계를 만지고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다. 그는 이 회사의 창립 멤버이자 최고의 기술자였던 김진태 수석 엔지니어였다. 그는 뛰어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아첨과 정치에 능하지 못해 무능한 경영진에게 밀려나 한직을 떠돌고 있었다. 김 수석님, 맞으시죠? 서연이 다가가자 그는 놀란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은 지 오래였다. 누구신데? 나를 새로운 대표 한서연입니다. 수석님께서 10년 전에 설계하셨던 이 장비의 초기 설계도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녀는 그를 상사로서 대하지 않았다. 지식을 구하는 학생의 자세였다. 김 수석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보았지만 자신의 설계도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그녀의 빛나는 눈을 보고는 마지못해 자신의 낡은 사무실로 그녀를 이끌었다. 그의 사무실은 먼지 쌓인 도면과 낡은 부품들로 가득한 시간의 흐름이 멈춘 곳이었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누렇게 변색된 설계도를 꺼내 펼쳤다. 이 장비는 내 자식 같은 놈이었지. 이걸로 우리 회사가 먹고 살았는데 요즘 것들은 이런 기술의 가치를 몰라. 그는 회한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그와 함께 몇 시간 동안 도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단순히 기술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자부심과 열정, 그리고 좌절의 역사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진심 어린 태도에 김수석의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마침내 수십 년간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열었다. 대표님,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대표님이라고 불렀다. 정말로 이 회사를 살리고 싶으십니까? 네, 그러기 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같은 시각 엘리시안 타워 최상층 권지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엘리시안 테크로부터 온 공식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예상대로였다. 오 이사가 작성한 보고서는 온통 한서연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의 소집 실패, 직원들과의 불화, 비현실적인 업무 지시 등 보고서만 본다면 그녀는 당장 해고당해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이었다. 권지혁은 보고서를 태블릿 화면에서 쓸어넘겨 지워버렸다. 그리고 다른 암호화된 메시지 창을 열었다. 그가 비밀리에 심어둔 보안팀장의 보고였다. 한서연 대표, 매일 자정 너머까지 사무실에서 근무. 오래된 서버 데이터 분석 중. 낮에는 주로 생산 현장 방문. 특히 김진태 수석 엔지니어와 수차례 장시간 미팅, 직원들 사이에서 긍정적 반응 소수 나타나기 시작. 오 이사 측의 조직적인 업무 방해 정황 포착됨. 권지혁의 입가에 또다시 그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역시 평범한 고양이가 아니었어. 발톱을 숨긴 호랑이였군. 그는 그녀가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지, 아니 어떻게 이 진흙탕을 뒤집어 엎을지 점점 더 궁금해졌다. 알스토키탄 간디의 시전 안가. 그날 밤 서연은 김 수석의 안내를 받아 본관 지하에 있는 낡은 서버실로 향했다. 김 수석이 아니었다면 아무도 존재조차 몰랐을 오래전에 폐기된 곳이었다. 이 서버에는 회사의 초창기 데이터가 모두 저장되어 있어. 놈들이 아마 이 존재는 까맣게 잊고 있었을 거요. 김 수석이 낡은 키보드를 두드리자 서버가 희미한 소음을 내며 깨어났다. 서연은 그가 알려준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했다. 그리고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다. 숨겨진 디렉토리, 엔터키를 누르자 파일 목록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곳에는 지난 10년간의 이중 장부가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다. 공식 장부와는 별도로 오 이사를 비롯한 부패한 임원들이 회사의 자금을 어떻게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였다. 숫자들이 거대한 거미줄처럼 얽혀 박상무와 그리고 그 너머의 누군가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서연은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미한 빛을 받으며 마른 입술을 핥았다. 텅 빈 사무실. 그녀의 심장 소리만이 고요한 공기를 울리고 있었다. 이것이 방역의 서막이었다. 그녀는 적의 심장부에서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손에 넣었다. 김진태 수석이 이끈 곳은 본관 뒤편. 지금은 자재 창고로 쓰이는 별관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낡은 연구실이었다. 문에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연구실이라는 팻말이 먼지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멈춰버린 시간의 공기가 흘러나왔다. 연구실 내부는 온갖 첨단 장비들이 하얀 방진 덮개에 덮인 채 잠들어 있었다. 화이트보드에는 복잡한 수식과 회로도가 지워지지 않은 채 유령처럼 남아있었다. 그곳에는 3명의 젊은 연구원들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대표이사와 수석 엔지니어의 등장에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그들의 눈에는 희망보다 체념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대표님, 이 친구들이 우리 회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김 수석이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팀의 리더인 박주원 선임 연구원을 서연에게 소개했다. 박 연구원은 처음에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서연을 대했다. 또 어떤 높으신 분이 와서 헛된 희망을 심어주고는 돌아서서 자신들의 연구를 비웃을까 두려워하는 기색이었다. 무엇을 연구하는 곳이죠? 서연의 질문에 박 연구원은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NPU, 뉴럴 프로세싱 유닛입니다. 인공지능 연산에 특화된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죠. 기존의 CPU나 GPU보다 수백 배 빠른 속도로 딥러닝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하지만 지금은 그냥 돈만 잡아먹는 고철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조감이 묻어 있었다. 김 수석이 말을 보탰다. 3년 전, 이 친구들이 획기적인 아키텍처를 개발해냈소. 당시로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 제대로 지원만 받았다면 지금쯤 엘리시안 테크는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도 남았을 거요. 하지만 이사 같은 자들이 이걸 그저 돈 낭비라고 치부해버렸지. 서연은 연구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는 IT 기술 회사를 운영했던 아버지 어깨 너머로 기술의 가치를 보는 눈을 배웠다. 그녀의 눈에는 먼지 쌓인 장비들이 아니라 그 안에 잠든 엄청난 잠재력이 보였다. 그녀는 박 연구원에게 다가가 기술의 핵심 원리에 대해 그리고 상용화까지의 로드맵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시큰둥하던 박 연구원은 기술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는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에 점점 놀라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보고서의 숫자만 보는 경영자가 아니었다. 기술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다. 몇 시간 동안 이어진 대화 끝에 박 연구원과 팀원들의 눈에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연구를 이해해주는 리더를 만난 것이다. 서연은 확신했다. 이것이 바로 엘리시안 테크를 살릴 심장이자 동시에 부패한 구경영진의 심장을 찌를 비수였다. 그들은 이 엄청난 보물을 발밑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 채 오직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를 좀먹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연구를 되살려야 한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네가 지금 뭘 하려는 거지? 한서연, 내 목적은 복수야. 이 회사가 무너져 내리는 걸 보는 거라고. 그런데 왜 네가 이 회사를 살리려고 하는 거지? 이 기술이 성공하면. 권지혁의 제국은 더 강대해질 뿐이야. 그게 네가 원하는 건가? 그녀의 내면에서 복수심과 새로운 책임감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회사를 무너뜨린 엘리시안을 증오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와 같은 꿈을 꾸는 이 젊은 연구원들의 좌절된 열정을 외면할 수 없었다. 아버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기술의 가치를 알아본 순간 사적인 감정 때문에 그것을 썩게 내버려 두셨을까? 아닐 것이다. 아버지는 기술자로서의 자부심이 누구보다 강한 분이었다. 그래, 복수는 복수고 일은 일이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을 이기는 거야. 그들이 버린 쓰레기 속에서 다이아몬드를 찾아내 그들의 눈앞에서 갈고 닦아 보여주는 것. 그것보다 더 통쾌한 복수는 없어. 서연은 마음을 굳혔다. 그녀는 더 이상 파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폐허 위에서 새로운 성을 쌓아 올리는 건축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서연은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번에는 불참하는 임원이 없었다. 그녀가 이중 장부를 손에 넣었다는 소문이 암암리에 퍼져나간 덕분이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특히 오 이사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서연은 예상과 달리 비리 문제를 먼저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MPU 프로젝트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녀는 지난 밤새 박 연구원과 함께 만든 발표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기술의 잠재력, 시장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이것이 회사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임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대표님, 좋은 말씀이십니다만 그건 그냥 꿈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오 이사가 비꼬는 투로 입을 열었다. 그 프로젝트, 수년간 돈만 쏟아붓고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 형편에 그런 도박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다른 임원들도 그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단기적인 실적만이 보일 뿐이었다. 비용 절감이여. 서연이 차갑게 되물었다. 그녀는 오 이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오 이사님께서 그렇게 회사의 비용을 걱정하고 계신 줄은 미처 몰랐군요. 그녀는 리모컨 버튼을 눌렀다. 화면의 발표 자료가 사라지고 새로운 파일이 나타났다. 그것은 그녀가 지하 서버실에서 찾아낸 이중 장부의 요약본이었다. 날짜별로 정리된 자금 흐름,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려진 연구 개발비, 그리고 그 최종 수취인으로 연결된 차명 계좌 목록.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임원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오 이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화면을 쳐다보았다. 그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아이, 이게 대체 NPU 프로젝트에 배정된 예산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지난 3년간 R&D 예산의 40%가 넘는 금액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 들어갔더군요. 그 돈이 정말 비용 절감을 위해 쓰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요. 오 이사님, 그녀는 아직 그들을 해고하거나 고발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협박보다도 강력했다. 그녀는 그들의 목에 칼을 겨눈 채 선택지를 제시했다. 저는 이 자리에서 NPU 프로젝트의 즉각적인 정상화와 기존 R&D 예산의 2배 증액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침묵.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은 이제 서연의 손에 자신들의 운명이 달려있음을 깨달았다. 반대하는 순간 이 자료들은 곧장 그룹 본사와 검찰로 넘어갈 터였다. 오 이사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었다. 그는 이 어린 여우에게 완벽하게 허를 찔렸다. 찬성합니다. 오 이사가 모기만 한 목소리로 말하자 다른 임원들도 마지못해 손을 들기 시작했다. 안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오 이사는 마지막으로 나가며 서연에게 순수한 증오가 담긴 눈빛을 던졌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서연은 텅 빈 회의실에 잠시 서 있다가 곧장 지하 연구실로 향했다.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연구실의 풍경은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연구원들은 예산 증액 소식을 듣고 모두 뛰어나와 방치되었던 장비의 덮개를 걷어내고 먼지를 닦고 시스템을 재부팅하고 있었다. 화이트보드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다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연을 보자 잠시 일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체념이 없었다. 존경과 희망, 그리고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었다. 박주원 연구원이 그녀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그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 순간 그녀는 복수의 차가운 쾌감이 아닌 무언가를 창조하고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로서의 뜨거운 보람을 느꼈다. 그 감정은 낯설었지만 결코 싫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망령에만 얽매여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한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지난 며칠간 그녀가 밤을 새워가며 쏟아부은 모든 것이 담긴 보고서였다. 그것은 단순히 오 이사를 비롯한 부패 임원진의 비리를 고발하는 문건이 아니었다. 그건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그녀가 발견한 희망에 대한 기록이자 엘리시안 테크라는 침몰하는 배를 구할 유일한 항해 계획서였다. 보고서의 전반부는 이중 장부를 통해 밝혀낸 비리의 구조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책임자들의 처벌을 건의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보고서의 핵심은 후반부에 있었다.
그녀는 NPU 기술의 잠재력을 시장 데이터와 경쟁사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했고, 향후 5년간의 단계별 연구개발, 로드맵과 상용화 전략, 그리고 예상 수익 모델까지 완벽하게 제시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닌 창조를 위한 설계도였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이곳에 왔다. 권지혁의 제국에 흠집을 내고 가능하면 그 기반을 흔들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의 제국의 가장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심장을 이식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 보고서는 권지혁을 향한 칼이 아니라 그에게 바치는 최고의 진상품이 될 수도 있었다. 괜찮아. 이것 또한 복수의 과정이야. 그가 가장 하찮게 여겼던 곳에서 그가 상상도 못했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그의 통제와 예상을 완벽하게 벗어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전송 버튼을 눌렀다. 수신인은 단 한 사람, 엘리시안 그룹 회장 권지혁이었다. 엘리시안 타워 최상층. 권지혁은 막 끝난 화상회의 때문에 심기가 불편했다. 해외 투자자들은 그룹의 정체된 성장률에 대해 노골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그가 야심차게 추진하려던 프로젝트 주스는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무능한 아첨꾼들에게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그때 비서실을 통해 한 통의 보고서가 도착했다는 알림이 떴다. 발신인은 엘리시안 테크 대표 이사 한서연이었다. 미월서부터 SOS를 치는 건가? 아니면 오 이사놈의 비리를 고자질하려는 건가? 그는 별 기대 없이 파일을 열었다. 처음 몇 페이지는 예상대로였다. 오 이사를 중심으로 한 내부 비리에 대한 분석, 날카롭고 논리 정연했지만 그의 예상을 벗어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비리 고발이 끝나고 미래 성장 전략 제안이라는 소제목과 함께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자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의자의 등을 곧추수고 앉았다. NPU. 그는 그 기술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있었다. 몇 년 전. 잠재력은 있으나 막대한 투자비와 불확실성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는 보고와 함께 사장된 프로젝트. 그는 그것을 실패한 수많은 프로젝트 중 하나로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서연의 보고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기술의 잠재력을 뜬구름 잡는 소리로 포장하지 않았다. 글로벌 IT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경쟁사들의 AI 반도체 개발 현황, 그리고 엘리시안의 NPU 기술이 가진 독점적인 아키텍처의 우위성을 냉철한 데이터로 증명해냈다. 그녀가 제시한 5개년 로드맵은 허황된 꿈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과 분석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청사진이었다. 권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지난 몇 년간 그의 책상에 올라온 수백 통의 보고서 중 단 한 번도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의 주변에 있는 자들은 언제나 그의 생각을 읽고 그의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만들어 올리는데 급급했다. 아무도 그룹의 진짜 문제를 직시하거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 한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그가 버린 쓰레기 더미 속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찾아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세공하고 얼마에 팔 수 있는지 완벽한 계획까지 세워서 그의 앞에 내놓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한서연이라는 존재가 재평가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흥미로운 변수였다. 엘리시안 테크로 보낸 후에는 발톱을 숨긴 호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보고서를 읽고 난 후 그녀는 그 이상이었다. 그녀는 유능한 전략가이자 그가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어쩌면 자신과 유일하게 대등한 시각에서 제국을 논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지도 모르는 존재였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개인적인 면이 궁금해졌다.
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이런 깊이와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복수심이라고 하기엔 그녀의 계획은 너무나도 건설적이었다. 야망이라고 하기엔 그녀의 방식은 너무나도 정직했다. 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다. 고요하던 사무실의 인터폰이 비명처럼 울렸다. 홍보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회장님 지금 즉시 인터넷 뉴스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권지혁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태블릿을 들었다.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는 충격적인 제목의 기사가 걸려 있었다. 단독 엘리시안 그룹, 좀비 자회사, 엘리시안 테크 통해 수천억 비자금 조성 의혹. 클릭하자 더욱 악의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다. 기사는 엘리시안 테크의 내부 비리를 상세히 폭로하면서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부풀리고 있었다. 특히 최근에 부임한 한서연 대표가 비리를 덮기 위해 무리한 프로젝트를 강행하며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의 개혁 노력이 증거인멸을 위한 필사적인 은폐 시도로 둔갑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내부 고발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계획된 공격이었다. 가장 아픈 곳을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찔러 들어왔다. 그녀가 막 희망의 불씨를 살려낸 바로 그 순간에 찬물을 끼얹어 모든 것을 꺼뜨리려는 의도. 순식간에 그룹의 주가 그래프가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관련 기사에는 수천 개의 비난 댓글이 달렸다. 그룹 창립 이래 최악의 위기 중 하나였다. 임원들이 혼비백산하여 그의 사무실로 몰려들었다. 회장님 당장 해당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합니다. 광고를 끊겠다고 압박해서 기사를 내리게 해야 합니다. 우왕좌왕하며 현실성 없는 대책들을 쏟아내는 임원들을 보며 권지혁은 경멸감에 휩싸였다. 한심한 작자들. 위기가 닥치자마자 문제 해결보다는 제 한 몸 보신할 궁리만 하고 있었다. 대표님은 지금 사무실에 계십니다. 또다시 오늘 같은 일이 생기는 건 용납 못해. 알겠어. 당신은 내 눈앞에. 내 통제 안에 있어야만 해. 당연한 소리를. 그것은 보호를 빙자한 감금 선고였다. 한서연은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녀를 향한 그의 눈 속에 담긴 처절한 두려움을 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정말로 그녀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녀는 저항을 포기하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을 마침내 입 밖으로 꺼냈다. 권지혁은 그녀를 자신의 서재로 이끌었다. 그의 서재는 웬만한 기업의 전략 상황실을 방불케 했다. 사방의 벽면이 거대한 스크린으로 채워져 있었고 중앙에는 최첨단 컴퓨터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오늘 체포된 괴한들의 신상 정보를 스크린에 띄웠다. 권지혁이 짧게 대답했다. 놈들의 입을 열게 만들었어. 배우는 아직 모르지만 돈을 받은 계좌는 확보했다. 권지혁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의 밤샘 추적이 시작되었다. 권지혁은 자신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괴한들의 배후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전화 몇 통으로 경찰과 정보기관, 심지어는 어둠의 세계에 있는 정보원들까지 움직였다. 그의 명령은 짧고 단호했으며 그의 제국은 그의 손짓 하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렇게 그들의 첫 번째 공동작전이 결정되었다. 낮에는 냉정한 회장과 비운의 자회사 대표로, 밤에는 어둠 속 진실을 파헤치는 파트너로 두 사람은 이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길에 함께 발을 들여놓았다. 서연은 그가 던져주는 데이터들을 받아 실시간으로 분석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수십 개의 차명 계좌, 여러 단계의 자금 세탁 과정, 유령 회사를 이용한 복잡한 거래 내역, 거대한 데이터의 미로 속에서 그녀는 비정상적인 패턴을 찾아내고 연결고리를 하나씩 맞춰 나갔다.
그룹 본사의 임원들은 믿을 수 없어. 누가 적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진흙탕 속에서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자네뿐이야. 두 사람은 한마디 말도 없이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다. 그는 거대한 숲을 지휘하는 사령관이었고, 그녀는 그 숲속에서 단 하나의 길을 찾아내는 최고의 추적자였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만큼 두 사람은 일에 몰두했다. 서재에는 키보드 소리와 권지혁의 낮은 통화 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긴장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사무실 안. 두 사람은 말없이 다가올 밤을 기다렸다. 그들의 앞에는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혹은 치명적인 덫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었다. 확실한 것은 오늘 밤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변하리라는 사실뿐이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마침내 서연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권지혁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곧장 대표이사실로 향했다. 그의 뒤로 그 어떤 임원도 감히 따라붙지 못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울릴 때마다 직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길을 열고 고개를 숙였다. 찾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진 시간, 엘리시안 테크의 공업단지는 죽은 듯이 고요했다. 간간히 부는 밤바람이 낡은 건물의 모서리를 스치며 을씨년스러운 소리를 낼 뿐이었다. 권지혁과 한서연은 말없이 본관 뒤편의 별관을 향해 걷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이어져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줄어들기를 반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 밤샘의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그 끝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항복 선언과도 같았다. 얼음 황제 권지혁이 처음으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다른 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이었다. 자금의 최종 출처는 스위스의 한 비밀 금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십 단계의 세탁을 거쳤지만 최초 입금된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니 이곳으로 귀결됩니다. 정말 혼자 가시려고 했습니까? 금고의 실소유주는 그의 살벌한 기운에 회의실의 소란이 점차 잦아들었다. 권지혁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빠르게 회전했다. 이 공격은 너무나도 정교하다. 외부의 적과 내부의 배신자가 공모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아니라 한서연과 그녀가 살리려는 엘리시안 테크를 직접적인 목표로 삼았다. 왜 그녀가 무언가 더 큰 비밀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권지혁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권지혁이 침묵을 깨고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밤 공기처럼 차가웠다. 그룹의 최고보안 등급이 필요합니다. 회장님의 권한으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외부에서 태아그룹을 상대하는 동안 자네는 내부에서 쥐새끼를 잡아내 줬으면 좋겠다. 자네라면 할 수 있을 거야. 권지혁은 말없이 자신의 자리로 가. 홍채 인식과 지문 인증을 포함한 몇 단계의 복잡한 보안 절차를 거쳤다. 마침내 스위스 은행의 극비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이 허가되었다. 그는 서연이 찾아낸 금고의 고유 번호를 입력했다. 잠시 후 화면에 소유주의 정보가 나타났다. 최소한의 가능성이라도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한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권지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미동도 없었다. 한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보며 쏟아지는 언론 기사들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이 공격이 자신을 향한 것이며 동시에 자신이 살리려는 기술을 향한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문이 노크도 없이 열리고 권지혁이 들어왔을 때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화면에 떠있는 이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이름이었다. 그 최소한의 가능성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김민준,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자신의 가족을 파멸시킨 남자가 이제 와서 자신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가. 그녀의 복수 계획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 남자의 손을 잡는 것은 자신의 복수심에 대한 배신일까 아니면 더 큰 복수를 위한 전략적인 선택일까? 엘리시안 그룹의 부회장, 권지혁의 아버지가 가장 신임했던 신보기자 그룹의 창립 공신 중 한 명, 권지혁이 회장 자리에 오른 이후에도 묵묵히 그의 뒤를 지켜주던 든든한 후원자처럼 보였던 인물. 권지혁이 아버지처럼 따랐던 유일한 어른. 어리석은 짓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싸움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전쟁터로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데이터를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권지혁의 얼굴에서는 모든 표정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미동도 없이 화면의 이름을, 그 이름과 연결된 수많은 배신의 증거들을 읽고 또 읽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서연의 대답에 권지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지금 그들이 하려는 일 자체가 어리석고 무모한 도박이었다. 서연은 감히 그에게 말을 걸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내의 배신이 아니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세계를 지탱하던 가장 단단한 기둥 중 하나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권지혁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에서 그녀는 절박함을 읽었다. 그것은 단순히 회사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공들여 쌓아 올린 제국에 감히 칼을 꽂은 배신자를 용서할 수 없는 상처 입은 왕의 분노를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분노의 방향은 지금 자신과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은 모든 감정이 사라진 텅 빈 시면처럼 공허했다. 하지만 그 시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배신에 대한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연구실 문 앞에 도착했다. 낡은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잠겨 있지는 않았다. 안에서는 아무런 빛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서연이 손잡이를 잡으려 하자 권지혁이 그녀의 팔을 막아섰다. 그는 말없이 자신이 먼저 앞으로 나섰다. 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알겠다. 나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두 사람은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안으로 들어섰다. 낮에 보았던 연구 장비들이 하얀 덮개를 쓴 채 거대한 유령들처럼 서 있었다.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약속 시간이 지났지만 내부 고발자는 보이지 않았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군. 제가 왜 회장님을 도와야 하죠?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을 때 권지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다시 얼음 가면을 쓴 듯 냉정해졌다. 하지만 그 가면 아래에서 무언가 단단히 부서져 내렸음을 서연은 느낄 수 있었다. 역시 함정이었군요. 최 부회장의 개인 서버에 접근해. 지금부터 내 지시 없이 누구도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마.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것은 불법이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서연이 나직이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등 뒤에서 육중한 금속성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연은 그의 지시에 따라 최민준 부회장의 개인 클라우드 서버에 대한 해킹을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배신의 동기까지 알 수 있었다. 최 부회장이 태아그룹의 회장과 주고받은 비밀 이메일들이 발견된 것이다. 서연이 차갑게 물었다. 그 안에는 단순한 탐욕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다. 권 회장께서는 선대 회장님의 유지를 이을 그릇이 못 되네. 그의 냉혹함과 무자비함은 엘리시안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일군 제국이 사상 누각처럼 무너져 내릴 걸세. 나는 엘리시안을 구하려는 것뿐이네. 자네와
손을 잡는 것이 이 회사를 위한 마지막 애국이라고 생각하네. 그들이 들어왔던 강철문이 닫히는 소리였다. 동시에 연구실 사방의 비상등이 섬광처럼 터지며 섬뜩한 붉은빛으로 실내를 물들였다. 그 붉은빛 아래 어둠 속에 숨어있던 건장한 남자들의 실루엣이 드러났다. 그들은 대여섯 명은 좋게 넘어 보였고 손에는 쇠파이프와 둥이들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뒤틀린 신념이자 오만하기 짝이 없는 자기 합리화였다. 그는 자신이 배신자가 아니라 구원자라고 믿고 있었다. 권지혁이 뒤따라온 비서에게 명령했다. 문이 닫히고 사무실에는 다시 두 사람만이 남았다. 그의 사무실에서처럼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이곳은 그녀의 영역이었다. 모든 것을 다 읽고 난 권지혁은 허탈하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서재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부서져 내렸다. 권지혁 회장님 아니십니까? 이런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시다니 영광입니다. 구원자라. 이건 나를 돕는 게 아니야. 자네 자신과 자네가 살리려는 기술, 그리고 자네를 믿기 시작한 직원들을 돕는 거지. 그는 창가로 걸어가 동이 트기 시작하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롭고 지쳐 보였다. 그는 자신의 제국 안에서 가장 믿었던 이에게 심장을 찔렸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다. 그의 눈은 탐욕과 폭력성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한참 동안 창밖을 보던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공허함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끝내려는 자의 차갑고 단호한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검은색 세단이 눈부신 엘리시안 타워를 빠져나와 위기의 진원지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목적지는 명확했다. 폭풍의 눈. 엘리시안 테크였다. 지금 이 혼란을 수습하고 보이지 않는 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아군은 그곳에 있었다. 이제 사냥의 시간이다. 얌전히 따라와 주신다면 험한 꼴은 안 보실 텐데 말입니다. 아, 옆에 계신 아가씨는 좀 다칠 수도 있겠지만 그가 서연을 보며 나직이 말했다. 권지혁의 대답은 정확했다. 그는 그녀의 가장 깊은 고민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곳에서 내 손으로 직접 끝내야지. 남자들의 음흉한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 순간 권지혁의 눈이 순식간에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 던지며 서연의 앞을 완전히 가로막았다. 그의 목적지는 명확했다. 모든 음모와 배신, 그리고 그녀와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던 곳. 회장님께서 직접 행차하실 줄은 몰랐군요. 바로 엘리시안 그룹 최상층의 회의실이었다. 내 뒤에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떨어지지 마. 다음 날 오전. 엘리시안 그룹 최상층 회의실은 다시 한번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권지혁이 소집한 긴급 이사회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최민준 부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자리를 채웠다. 좋습니다. 돕겠습니다. 최 부회장은 평소처럼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권지혁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권지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서연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등이 이렇게 넓고 든든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회장,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 언론 때문에 시끄러워서 그런가. 너무 걱정 말게. 이 늙은이가 어떻게든 수습해 볼 테니 모두 입 다물어. 그 위선적인 연기에 서연은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경멸감을 억눌렀다. 권지혁은 아무런 대답 없이 회의실 문 옆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한서연에게 고갯짓을 했다. 그것이 신호였다. 곧이어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남자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권지혁은 학창시절 배운 싸움 실력을 바탕으로 맹렬하게 저항했다. 그는 짐승처럼 싸웠다.
그의 주먹과 발길질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치명적이었다. 달려들던 남자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서연은 준비한 파일을 회의실 중앙 스크린에 띄웠다. 처음 화면에 나타난 것은 태하그룹 회장과 최민준 부회장이 주고받은 비밀 이메일 내역이었다. 최 부회장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서연이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이건 뭔가? 한 대표 누가 감히 내 개인 이메일을... 하지만 상대는 수가 너무 많았고 손에는 무기까지 들고 있었다. 권지혁이 한 명을 상대하는 동안 다른 두세 명이 동시에 그를 덮쳤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의 옆구리로 쇠파이프가 날아들었다. 그가 순간적으로 비틀거렸다. 그의 얼굴과 몸의 상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메일은 시작일 뿐입니다. 부회장님,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아냥도 두려움도 없었다. 서연은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다음 페이지로 넘겼다. 스위스 은행의 비밀거래 명세서, 그 돈이 흘러들어간 차명 계좌, 그리고 그 계좌에서 지난번 습격 사건을 일으킨 폭력배들에게 자금이 이체된 기록까지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떨고만 있을 수 없었다. 이대로라면 그가 죽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에 연구실 한쪽에 세워져 있던 고압 질소 가스통이 들어왔다. 그 옆에는 각종 공구들이 널려 있었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를 억누르며 바닥에 있던 묵직한 렌치를 집어들었다. 서연은 최 부회장이 어떻게 태하그룹과 내통하여 회사의 기밀을 팔아넘겼고 언론을 조종해 위기를 조장했으며 심지어 폭력배를 고용해 자신들을 위협했는지에 대한 모든 사실을 하나하나 폭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내용은 회의실에 앉은 모든 임원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임원들은 경악과 공포에 질린 얼굴로 스크린과 최 부회장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최민준 부회장의 얼굴은 처음에 여유로움을 잃고 당혹감을 거쳐 마침내 새하얗게 질려갔다. 권지혁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한 남자가 그의 등 뒤에서 쇠 파이프를 높이 쳐들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조작이야. 이건 전부 조작이야. 말도 안 되는 음모다. 권지혁의 검은색 세단이 엘리시안 테크의 정문 앞에 멈춰 섰을 때 회사 전체가 술렁였다. 패닉 상태에 빠져있던 직원들과 임원들은 그룹의 황제가 치니 이 누추한 변방에 강림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회장이 당장이라도 대표이사실로 쳐들어가 한서연의 멱살이라도 잡고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 예상했다. 이사를 비롯한 구 임원진들은 일말의 통쾌함마저 느끼며 회장의 다음 행보를 기다렸다. 최 부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성을 질렀다. 그는 권지혁을 향해 애원하듯 외쳤다. 여기다. 이 개자식들아. 회장, 저 여자의 말에 놀아나서는 안 되네. 저 요망한 것이 회장을 홀려서 지금 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는 게야. 내 말을 믿어야 하네. 권지혁은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올렸다. 하지만 권지혁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최 부회장에게 다가갔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의 무게는 회의실 바닥을 울리는 듯했다. 서연이 비명처럼 외치며 렌치로 고압 가스통의 밸브를 힘껏 내리쳤다. 음모라고. 상황을 보고받으러 온 게 아니다. 권지혁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낮았지만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의 뼛속까지 서늘하게 만들었다. 30년간 제 아버지를 모시고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이 당신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가족처럼 믿었습니다. 말해봐. 서울의 하늘을 찌르는 칼날처럼 엘리시안 그룹의 본사타워는 도시의 심장을 굽어보고 있었다. 최상층. 외부와는 완벽하게 차단된 회의실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파노라마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그 풍경을 감상할 여유를 가진 이는 아무도 없었다. 회의실에 모인 엘리시안 그룹의 최고 임원들은 모두 상석에 앉은 한 남자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스스로가 내뱉는 숨소리조차 거슬릴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엄청난 소음과 함께 밸브가 부서지면서 하얀 냉기가 뿜어져 나왔다. 압력을 이기지 못한 거대한 가스통이 로켓처럼 튕겨나가며 연구실을 가로질러 날아갔다. 남자들은 혼비백산하여 그것을 피했고 가스통은 온갖 장비들을 들이받으며 연구실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당신은 그 믿음을 배신하고 내 등에 칼을 꽂았군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완벽한 가면과도 같았다. 그는 혼란에 빠진 임원들을 뒤로하고 망설임 없이 사무실을 걸어 나갔다. 놀란 비서실장이 그의 뒤를 따르며 물었다. 그는 최 부회장의 넥타이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최 부회장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순간적으로 생긴 혼란. 권지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 회사를 위험에 빠뜨린 것까지는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 했습니다. 당신의 그 뒤틀린 신념 때문이라고. 하지만 첫째, 엘리시안 테크의 경영에 관한 한 저에게 정원을 주십시오. 본사의 그 어떤 임원도 제 허락 없이는 이곳의 일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둘째, 제가 배신자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자원과 정보를 조건 없이 지원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일이 끝나면 제 아버지 회사였던 K-텍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해 주십시오. 권지혁의 눈에서 살기가 번뜩였다. 뛰어. 당신 때문에 내 사람이 다쳤어. 그건 절대 용서 못해. 권지혁은 그녀의 책상 앞으로 다가와 섰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그녀의 앞에 내려놓았다. 화면에는 이번에 기사를 터뜨린 인터넷 언론사의 지분구조 분석 자료가 띄워져 있었다. 권지혁은 내 사람이라는 말을 할 때 무심코 한서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시선에 담긴 의미를 한서연은 똑똑히 보았다. 그것은 소유욕이자 보호 본능이었고 세상 전부를 향한 선언이었다. 두 사람은 창고 뒤편에 있는 작은 비상구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렸다. 등 뒤로 욕설과 함께 소의 파이프가 날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비상구는 낡고 녹슬어 잘 열리지 않았다. 권지혁이 어깨로 문을 몇 번이나 들이받고 나서야 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겨우 열렸다. 권지혁은 최 부회장을 경멸스럽게 뿌리치고는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보안팀에게 턱짓을 했다. 마지막 조건이 나오는 순간 권지혁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K-테크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자신이 경영 전면에 나선 후 처음으로 처리했던 수많은 M&A 건 중 하나였다. 그는 그제야 그녀의 눈 속에 숨겨져 있던 아주 오래된 불꽃의 정체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이 자를 끌어내. 모든 증거는 이미 검찰에 넘어갔으니 남은 여생은 감옥에서 보내시게 될 겁니다. 부회장님, 그들이 거의 빠져나갈 무렵이었다. 뒤쫓아온 우두머리 남자가 휘두른 쇠의 파이프가 한서연의 머리를 향해 날아들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날아오는 쇠덩이, 남자의 잔인한 얼굴, 그리고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끌려 나가면서도 최 부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발악했다. 하지만 권지혁의 행동은 모두의 예상을 빗나갔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자신을 맞이하러 달려나온 오 이세계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차가운 시선은 로비에 모인 수많은 직원들을 훑었다. 지혁아,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게, 회장님. 한서연, 그의 비명은 육중한 회의실 문이 닫히면서 완전히 차단되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나직이 대답했다. 권지혁은 얼어붙은 임원들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권지혁이 본능적으로 그녀의 이름을 외치며 몸을 날렸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감싸 안고 그녀 대신 등 전체로 수의 파이프를 받아냈다. 회의는 끝났소. 모두 나가보도록. 이 언론사. 최근 우리 경쟁사인 태아그룹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았다. 그리고 그들이 기사에 사용한 내부 자료는 원본 데이터가 아니야. 교묘하게 조작되고 편집된 흔적이 발견됐어. 임원들은 마치 홀령이라도 본 사람들처럼 허둥지둥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마침내 거대한 회의실에는 또다시 권지혁과 한서연, 단 두 사람만이 남았다. 비오가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함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마치 뼈가 부서지는 듯한 끔찍한 소음과 함께 그녀를 감싼 그의 몸이 크게 휘청였다. 그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녀를 끌어안은 채 비상구 밖으로 함께 굴러 떨어졌다. 한서연은 이제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복수는 성공했다. 아버지를 파멸로 이끈 제국의 심장부에 들어와 가장 깊은 곳의 부패를 도려내고 이인자를 끌어내렸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통쾌함 대신 짙은 허무함과 피로감이 몰려왔다. 그녀는 조용히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다. 좋아, 약속하지. 그럼 저는 후속 조치 문서를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뒤엉킨 채 쓰러졌다. 다행히 남자들은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권지혁이 이곳으로 오기 전 만일을 대비해 비서실장에게 비상 연락을 취해둔 덕분이었다. 그녀가 몸을 돌려 나가려는 순간 권지혁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는 소란스러운 임원들을 향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냉기로 가득 차 있었다. 한서연. 고요함이 찾아오자 서연은 그제야 자신이 그의 품에 단단히 안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심장이 자신의 등 뒤에서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등에서는 축축하고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차가움도, 분노도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거칠고 뜨거운 감정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그녀를 거대한 통유리창 쪽으로 몰아붙였다. 그녀의 등 뒤로 서울의 아찔한 정형이 펼쳐졌다. 그는 그녀의 머리 양옆으로 유리창을 짚어 그녀를 자신의 공간 안에 완벽하게 가두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얼굴에 닿았다. 그 대답에 서연은 놀랐다. 그가 자신의 과거를 추궁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너무나도 쉽게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네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회장님, 괜찮으세요? 피가. 그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말에 서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너를 만나기 전에 내 세상은 완벽하게 통제된 흑과 백의 세계였어. 단순하고 예측 가능했지. 그런데 네가 나타나서 내 세상 전체에 불을 질러버렸어. 그녀가 울먹이며 그의 품에서 벗어나려 하자 그가 오히려 그녀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그의 팔은 강철처럼 단단해서 그녀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턱을 감싸고 떨리는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입술을 부드럽게 쓸었다. 그녀의 심장이 통제불능 상태로 뛰기 시작했다. 두 사람 사이에 기묘한 신뢰가 형성되었다. 적과 아군도, 상사와 부하도 아닌 오직 공동의 목표를 가진 파트너로서의 관계였다. 그날 창고에서 널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 네가 없는 세상에 사느니 차라리 내 제국 전체를 불태워버리는 게 낫겠다고. 가만히 있어. 제발. 그의 고백은 공기 중에 흩어지지 않고 그녀의 심장에 그대로 박혔다.
복수심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녹아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서연 대표는 어디에 있나?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입술이 거칠게 그녀의 입술을 덮쳤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도 고통도 아닌 순수한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다. 그것은 부드러운 키스가 아니었다. 지난 몇 주간 억눌러 왔던 모든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미칠 듯한 집착을 터뜨리는 절박하고 굶주린 키스였다. 그녀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거부할 수 없는 낙인이었다. 그들이 막 위험한 동맹을 맺은 그 순간 서연의 개인 단말기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인 불명예 암호화된 메시지였다. 한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초의 부회장의 몰락이 가져온 충격과 권지혁의 지축을 흔드는 고백, 그리고 그녀의 모든 저항을 무너뜨리는 이 키스까지. 그녀는 단단한 유리창과 그보다 더 단단하고 뜨거운 남자 사이에서 꼼짝없이 갇혀버렸다. 다칠 뻔했잖아. 만약에 네가 잘못되기라도 했으면. 난 오랜 시간 동안 그녀를 지탱해왔던 복수라는 이름의 단단한 갑옷이 그의 뜨거운 진심 앞에서 산산조각 나며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내부에 공모자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권지혁의 키스는 폭풍과도 같았다. 그것이 끝나고 두 사람의 입술이 떨어졌을 때 한서연은 숨을 몰아쉬며 그의 가슴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대신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끌어안듯 그녀를 더욱 깊이 자신의 품에 안았다. 그의 거친 숨결과 심장 박동이 그의 모든 감정을 대신해서 그녀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늘 차갑고 냉정하던 그의 가면이 산산조각나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뜨겁고 절박한 진심이 폭발하고 있었다. 권지혁은 여전히 그녀를 자신의 팔 안에 가둔 채 뜨거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소유욕과 이제 막 시작된 사랑의 열기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사과하거나 어색해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귓가에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한서연 대표님께, 저는 내부 고발자입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배신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안전과 제 안전을 보장해준다면 모든 증거를 넘기겠습니다. 오늘 밤 자정, 본관 지하의 옛 연구실에서 혼자 뵙고 싶습니다. 다시는 내게서 도망칠 생각하지 마. 이제 당신은 내 거야. 한서연은 그의 품 안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차가운 밤바람 속에서 그의 뜨거운 청아, 피냄새, 그리고 그녀를 잃을 뻔했다는 공포에 떨고 있는 그의 진심이 뒤섞여 그녀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것은 선언이었다. 그의 세상에 그녀를 영원히 묶어두겠다는 거부할 수 없는 맹세였다. 한서연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떨리는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밀어내지도 저항하지도 않았다. 기나긴 싸움 끝에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마음이 향하는 곳을 인정해야만 했다. 회장님, 어디로 가십니까? 며칠 후 엘리시안 그룹 전체는 거대한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발칵 뒤집혔다. 이것은 더 이상 회장과 부하 직원의 관계가 아니었다. 생사의 기로에서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보고야 말았다. 복수를 위해 시작된 그녀의 싸움은 이제 그녀조차 예측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권지혁은 아침 일찍 그룹 전체의 공식 인사 발령 및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내용은 파격 그 자체였다. 서연은 메시지를 권지혁에게 보여주었다. 권지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첫째, 그룹의 명운을 걸었던 프로젝트 제우스의 전면 백지와 둘째,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을
엘리시안테크의 NPU 기술로 지정하고 그룹의 모든 자원을 이곳에 집중 투자, 그리고 마지막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권지역의 펜트하우스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유리성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곳의 화려함은 팽팽한 긴장감과 희미한 소독약 냄새에 묻혀 빛을 잃고 있었다. 개인 주치의가 권지혁의 등을 치료하는 동안 한서연은 소파 맞은편에 꼿꼿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찢어진 셔츠 아래로 드러난 시퍼렇게 멍들고 찢어진 그의 상처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자신을 향해 날아오던 쇠파이프, 그리고 그것을 막아서던 그의 넓은 등이 떠오를 때마다 심장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엘리시안테크의 임시대표 이사 한서연을 정식 대표이사 CEO로 임명함. 공모자 수준이 아니지. 이건 외부의 적과 내부의 배신자가 합작한 전쟁 선포야. 이것은 단순한 승진이 아니었다. 권지혁이 온 세상에 대고 한서연은 자신의 사람이자 자신의 제국을 함께 이끌어갈 유일한 파트너라고 공표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룹 역사상 전례 없는 파격적인 조치에 모든 임직원들이 경악했다. 그녀를 회장의 비밀 연인이라거나 무서운 요부라고 수군거리던 이들은 이제 감히 그녀의 이름조차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룹의 위기를 구하고 그 공을 인정받아 신화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 정도면 다행입니다. 조금만 더 깊었으면 척추에 손상이 갔을 수도 있습니다. 서연이 엘리시안테크의 CEO로서 첫 출근을 하던 날, 회사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냉소와 무기력함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직원들이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 찬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다. 특히 지하 연구실의 연구원들은 그녀를 마치 구원자처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외로운 침입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희망을 만들어내는 리더였다. 함정일 가능성이 높아 권지혁의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노골적이고 대담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룹의 주요 전략 회의에는 언제나 서연을 동석시켰다. 과거의 그는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고 명령하는 폭군이었지만 이제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언제나 그녀에게 고개를 돌려 물었다. 주치의의 말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권지혁은 치료를 받는 내내 마취제나 진통제조차 거부했다. 그는 고통을 느끼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소파 맞은편에 앉아 걱정과 불안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을 보고 있는 한서연에게 쏠려 있었다. 한 대표의 생각은 어떻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로비의 모든 공기를 짓눌렀다. 비서가 황급히 달려와 대답했다. 한 번은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중요한 회의에서 권지혁의 계획에 서연이 정면으로 반기를 든 적이 있었다. 그녀는 그의 계획이 너무 공격적이라 장기적인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모든 임원들이 사색이 되어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권지혁은 화를 내는 대신 진지하게 그녀의 말을 경청했고 결국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여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제국을 함께 이끌어갈 유일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존중했다. 그 존중이야말로 서연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내린 결정적인 열쇠였다. 주치의가 돌아가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일이 끝나면 그들은 평범한 연인이 되었다. 그는 서툰 솜씨로 그녀를 위해 저녁을 만들려다 주방을 엉망으로 만들기도 했고 그녀는 그런 그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주말에 한적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기도 했고 늦은 밤 포장마차에서 우동을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얼음 같던 황제는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서툴고 질투 많은 평범한 남자가 되었고 강철 같던 복수자는
그의 진심 앞에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을 줄 아는 여자가 되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몇 달 후 엘리시안 테크의 새로운 통합연구센터 기공식이 열렸다. 그룹의 모든 주요 인사와 언론이 모인 자리였다. 단상에 오른 권지혁은 새로운 연구센터의 비전을 발표했다. 그리고 연설의 마지막, 그는 모두가 예상치 못했던 이야기를 꺼냈다.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처가 깊어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20년 전 시대를 너무나도 앞서 나갔던 한 작은 IT 기업과 그 창업주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권지혁은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그녀를 시험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그곳에는 냉혹한 현실을 공유하는 전우를 바라보는 듯한 기묘한 동질감이 담겨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K테크와 고 김진우 대표님. 그분은 진정한 혁신가였습니다. 비록 당시 저희 그룹의 미숙한 판단으로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분이 남기신 혁신의 정신은 오늘날 엘리시안 테크의 NPU 기술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안 돼. 위험해. 그는 단상 아래에 앉아있는 서연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무심하게 대답하며 새 셔츠를 입었다. 단추를 잠그는 그의 손길은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했지만 그의 눈은 한시도 그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 눈빛은 이전의 냉정함이나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소유물을 잃을 뻔했던 맹수의 상처 입은 분노와 집요한 소유욕이었다. 이에 저희는 이 새로운 연구센터의 이름을 김진우 이노베이션 센터로 명명하고자 합니다. 과거의 과오를 바로잡고 그분의 위대한 꿈을 저희가 이어받아 세상에 펼쳐 보이겠습니다. 한마디에 모든 소음이 멎었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것은 그녀가 꿈꿔왔던 복수의 완성이었다. 파괴가 아닌 명예의 회복과 새로운 창조를 통한 완성. 권지혁은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방식으로 치유해 주었다.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복수는 이제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유산이 되었다. 오늘 이후로 당신은 더 이상 이 일에 직접 나서지 않는다. 그날 밤 모든 행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바로 그 회의실에 다시 섰다. 모든 사건이 시작되었던 곳. 창밖으로는 그들이 함께 지켜낸 제국의 불빛이 별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권지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회장으로서의 명령이 아닌 한 개인으로서의 염려가 묻어 있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눈을 피했다. 권지혁은 말없이 서연의 뒤로 다가가 그녀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턱을 기댄 채 감격에 젖은 그녀의 뺨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하지만 회장님, 아직 배신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더 이상 그들은 대립하는 적수도 주종 관계도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능력을 존중하며 같은 미래를 꿈꾸는 동반자였다. 놈들의 목표는 명확해. 자네가 살리려는 그 NPU 기술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엘리시안 테크를 공중분해시켜 증거를 인멸하려는 거다. 자네를 이 모든 사태의 책임자로 만들어 매장시키는 건 덤이고. 권지혁이 그녀의 귓가에 나직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명령조의 독단이 아닌 부드러운 약속이 담겨 있었다. 닥쳐,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그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제국을 만들어가는 거야. 그럼 같이 가시겠습니까? 한서연은 그의 팔에 기대어 평온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혼란, 복수심의 그림자가 없었다. 오직 이 남자에 대한 깊은 사랑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확신만이 가득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천둥과도 같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으로 다가왔다. 차가운 얼음 같던 남자는 한 여성의 용기로 인해 뜨거운 심장을 되찾았고, 강철 같던 여성은 그 남자의 서툰 진심 앞에서 부드러운 사랑을 배웠다.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은 슬픔 때문이기도, 주체할 수 없는 분노 때문이기도 했다.